임용고사 기출문제 송유 구몬 시대입니다. 30일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송태조는 절도사의 병권, 재정권, 민정권을 회수하고 군대 지휘관과 지방장관을 모두 문관으로 임명하여 기역, 황제 권력을 강화하였다. 이어 태종은 연운 16주를 회복하기 위해 거란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1004년에 니은 거란의 성종이 대거 남진하여 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038년에는 서하의 이원호가 독립을 선언하고 송과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송은 7년간의 소모전 끝에 1044년에 디귿 서하와 화약을 맺었다. 이로써 송은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지만 오랜 전쟁으로 국가재정은 고갈되고 군사력의 취약성만 노출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관료 수의 증가로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토지 소유의 불균형과 부세 부담의 증가로 농민의 생활은 더욱 공공해졌다. 또한 국가의 전매 정책과 리을, 대상인의 독과점 강화로 중소상인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하였지만 신법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사회 모순이 심화되어 미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1. 기역을 위한 지방 분권적 성격의 행중소성을 폐지하고 황제 직속의 포정사사를 설치하였다. 2. 니은은 불교를 통해 한족 문화에 대항하면서 거란 고유신앙의 발전도 도모하였다. 3. 디귿 이후 송은 매년 세패로서 은 5만 냥과 비단 13만 필, 차 2만 근을 지급하고 국경의 무역장을 개설해 교역을 허가하였다. 4. 리을을 막기 위해 시형무랑 관청을 설치하고 시장 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상품 유통을 도모하였다. 5. 미음 중 하나인 송광의 난은 소설 수호전의 소재가 되었다. 먼저 1번을 살펴보면 황제 권력의 강화를 위해 행중소성을 폐지하고 황제 직속의 포정차사를 설치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이 송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송대가 아니라 명태조 주원장이 실시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송대에 대한 설명으로는 잘못되었죠. 송대에는 절도사의 군권, 즉 군사지휘권과 재정권을 회수하고 로를 설치하여 도전운사사 등을 두어 재정을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니은 거란의 성종인데 성종은 불교를 통해 한족 문화에 대항하면서 거란 고유신앙의 발전도 도모하였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모호하긴 하지만 1번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은 서화와 화약을 맺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이후 송은 매년 세패로서 은 5만 냥과 비담 13만 필, 차 2만 근을 지급하고 국경의 무역장, 당시 용어로는 각장이라고 하는데 을 개설해서 교역을 허가하였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4는 대상인의 독과점 강화를 막기 위해 시형무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점도 맞습니다.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 가운데 하나인 송강의 난. 송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역사서에 기록이 되었던 이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던 주모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소설 수호전, 우리나라에서는 수호전이라는 이름보다 수호지로 알려진 신의 함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108명의 두령이 양산박을 중심으로 해서 송나라 관군들과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 기역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고 밑줄 친 니은을 위해 시행된 법령을 한 가지 쓰시오. 2점. 2019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송대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 대중상부 4년 진종은 양자강, 회수, 양절 지방에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어서 담당 관리를 복권 지방에 보내어 기역 3만 곡을 가져다가 새 지방의 종자로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이를 높은 지대의 논에 심었는데 대체로 가뭄에 잘 견디는 품종이었다. 송사식화지. 나 송대 농업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국가가 추진한 적극적인 농업장려책이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기역, 이, 가 도입되었다. 특히 니은, 신종 때 황무지 개간이나 우전, 위전 등 새로운 경작지 확대를 꾀한 농촌진흥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남송시대 양자강 하류 지역은 최대의 미국 생산지로 변하면서 소호숙 천하족이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 먼저 기역의 공통된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송대 대표적인 품종이 있죠. 점성도 혹은 참파벼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 기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점성도 즉 참파벼입니다. 그리고 니은, 신종 때 황무지 개간이나 우전, 위전 등 새로운 경작지 확대를 위해 실시한 농촌진흥책인데 이것은 신종 때 실시한 정책하면 왕안석의 신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왕안석은 제치 3사 조례사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취했습니다. 농전수리법, 청묘법, 균수법, 보가법, 면역법, 시역법, 보마법, 방정법입니다. 이러한 법안을 합쳐서 신법, 즉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황무지 개간이나 우전 위전 등 경작지 확대를 위한 방법은 농전수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화학습으로 가에 나온 사료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우전에 대한 사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대상상부 4년 조왈, 생략, 제2강회, 양절, 초한, 즉 수전, 부등, 견사, 취, 복권, 취, 점성도 3만곡, 분급 3로 위종, 택 민전 고 앙자 시지 개 한도야 내출 종법 명 전운사 개방시민 후 우종어 옥신전 제여 근신 동관 필예 우견 내시 지어 조당시 백관 도비중국자 수장이 무망 립차소 불택지 이생 앞에서 문제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좀 더 추가한 부분인데 한번 번역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상부 4년 서기로 1011년입니다. 진종은 강, 회, 양절 지방에 조금만 가뭄이 들면 논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사자를 복권 지방에 보내 점성도 3만 가마를 얻어다가 세 지방의 종자로 나누어 주었다. 이를 높은 지대에 있는 논에 심게 하였는데 대략 가뭄에 잘 견디는 품종이었다. 또 그 경작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운사로 하여금 방으로 내걸어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그 후에는 황궁의 옥신전에서 점성도를 심으며 황제와 근신들이 함께 둘러보았으며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는 내시에게 주어 관청에 있는 백관들에게 보이게 하였다. 점성도는 중국의 품종에 비하여 이삭이 길고 까끌하기가 없으며 나달이 조금 작고 어느 땅에서나 자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성도 즉 참파벼의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파벼는 참파, 지금의 베트남 남부에 해당하는 참파를 중국에서는 점성이라고 불렀는데 참파 지역에서 도입한 벼입니다. 그래서 이 참파벼의 성격은 여기서 잘 보이는 것처럼 일단 가뭄에 잘 견디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아닌 높은 고지대에서도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식 논이 많은 산간 지역에서도 이 참파벼는 잘 자라게 됩니다. 송대에 산지가 많았던 현재 강서성 지역에 참파벼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늘어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해서 강서성을 비롯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과거 공부를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서성에서 당송 8대가 8사람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유와 유정원은 당대 사람이고 나머지 6명 중에서 3명이 바로 이 강서성 출신입니다. 구양수의 제자인 증공 그리고 왕한석입니다.
그래서 참파벼는 평지가 아닌 산지에서도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참파벼의 단점은 수확량은 많지만 맛이 없다는 점이죠. 일설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산이 많았던 경상도 지역에 참파벼가 재배가 되어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서 성리학자들이 대거 배출된 배경이 바로 이 참파벼의 도입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번 우전 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수향 제하양안이 전기중 위지우 농가운우자 위야 내이위전 외이위수 개하고이 전반제수하 연제통두문 매문소항이 개전 고유풍년이 무수한 여자율수현 남일사소 등포당하 소주 지진 수행 12리 비견수지 곡절 상자지양 하지당도 우하개통 대강 이포당하 지하 심리소유 호왈석구 광팔심리하 입호 호입강 향유우장 세안수락 즉 집우정 일구토 석건지 이수우. 이 기록은 양만리의 성제집 권32 우정사 10회서라고 하는 사료입니다. 제가 이 사료를 소개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우전이 송대의 가장 중요한 강남 지역의 농경지 확대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원사료와 번역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을 읽으면 나중에 다른 식으로 해서 한번 꼬아서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겠습니다. 번역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지방은 수양이어서 물의 한가운데에 제방을 쌓고 그 내부에 논을 만드는데 이를 우전이라고 불렀다. 농가에서는 우는 에워싸는 것을 가리킨다. 안으로는 논을 에워싸고 바깥으로는 물을 에워싼다. 라고 말하였다. 보통 주변의 물은 높고 논은 오히려 물의 높이보다 낮으므로 제방을 따라 간문을 만들어 두고 그 문을 통해 논에 물을 댄다. 그래서 우전에는 물 걱정이 없고 늘 풍년이 든다. 나는 율수현의 남쪽 약 30리 지점에 있는 포당하에서 작은 배를 타고 봉진까지 갔는데 배를 타고 11리를 가는 동안 물이 흐르는 모습을 대강 관찰할 수 있었다. 위로는 지항 즉 지주를 뜻합니다. 로부터 아래로 당도현에 이르기까지 우전을 지나는 물길은 모두 장강으로 연결되었다. 포당하의 아래쪽으로 약 10리 떨어진 곳에는 석구호가 있었는데 넓이가 80리쯤 되었다. 이 일대 우전을 지나는 물길은 석구호로 흘러가고 석구호의 물은 다시 장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농촌에서는 우장이 있어서 연말이 되어 수위가 낮아지면 우전의 정장들을 모아서 날마다 흙과 돌멩이, 말뚝 등을 날마다 우전의 제방을 보수하였다. 다음으로 소호숙 천하족에 관한 사료입니다. 언왈, 천상천당, 지하소항, 우왈, 소호숙 천하족, 범성대 오군지 권 50 잡지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속담에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해진다 라고 말해줬다. 한때 이 앞에 있는 구절을 본따서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분당이라는 말이 있어서 분당이 강남보다 훨씬 더 집값이 비싸고 살기 좋은 동네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소주와 호주는 지금 태호라고 하는 강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소주, 남쪽에 있는 지역을 호주라고 하는데 장강 하류, 즉 양자강 하류에
삼각형으로 된 델타로 된 퇴적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풍년이 들면 송나라 때에는 식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특히 명청시대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광숙 천하족. 이 말은 호광 지역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하다, 즉 넉넉해서 식량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호광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의 동정호, 중국어 발음으로 뚱띵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뜻합니다. 지금은 동정호, 즉 뚱띵호 북쪽에는 호북성, 중국어 발음으로 후베이성이 있고, 남쪽에도 호남성, 중국어 발음으로 후난성이 있습니다. 호광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호북과 호남, 중국어 발음으로 후베이와 후난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장강, 즉 양자강 중류에 있는 이 지역이 명대에는 강남 지역과 대운하를 통해서 북경 지역까지 이 지역의 식량이 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대에는 동종호 지역에 있었던 호광 지역의 수확량에 따라서 중국 전체, 적어도 강남과 수도 북경 지역의 식량 문제가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에 호광숙 천하족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청대가 되면 사천숙 천하족이라고 해서 사천이 풍년이 들면 천하에 곡식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천하가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장강, 즉 양자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호광 지역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호광 지역이 중류인데 비해서 사천 지역은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넓은 평지가 많은 지역에서 육해라고 불릴 정도로 넓은 땅에 벼가 많이 재배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대에는 이 사천에서 생산된 곡식이 장강, 즉 양자강을 따라서 강남 지역과 대운하를 통해서 수도 북경 지역까지 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 지역의 곡식의 풍흉, 즉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강남 지역과 수도 북경까지 식량 문제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호숙 천하족, 송대 표현입니다. 호광숙 천하족, 명대 표현입니다. 사천숙 천하족, 청대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송대부터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송대 경제에 대한 문제이죠. 28. 밑줄친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2013. 조정이 고도에 있을 때 실로 니은 동남 지역의 제보에 의존하였는데 오중 지역이 또 동남의 근간이다. 디귿 소주, 상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고 하였다. 천자가 리을 이만에 머무르고부터 행정, 재정, 군정 및 사방의 조세 운송, 역참, 군대 이동, 상인의 물류 이동이 이 길을 통한다. 천하의 열 가운데 아홉을 차지하니 그 광해된 바가 어찌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보기, 기역, 와자 또는 와사라 불리는 오락시설이 밀집된 구역이 여러 군데 있었다. 니은 일조편법을 통해 국가재정에 충당되었다. 디귿 우전 또는 위전이라 불리는 농지의 개간이 뒷받침되었다. 리을 청명상하도의 배경이 되는 도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게 어느 시대인가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앞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바로 이것이 송대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송대임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디귿에 나오는 소주, 상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소호숙, 천하족. 원래는 상주 대신에 호주가 들어가야 됩니다만 소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주, 상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 제가 앞에서 소호숙, 천하족, 호광숙, 천하족, 사천숙, 천하족이라는 단어를 암기하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소호숙 천하족은 송대, 호광숙 천하족은 명대, 사천숙 천하족은 청대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귿에서 이게 송대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자가 이만에 머무르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만이 수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이 수도가 되었던 시대는 남송 시대입니다. 이거는 개설서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만 지금의 절강성, 저장성의 성회, 도청 소재에 해당하는 항주, 항저우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기역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만이 수도가 되기 이전에 수도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이만은 남송의 수도였으니까 북송의 수도를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북송의 수도인 기역의 고도는 개봉, 동경 개봉부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기역 고도는 개봉, 송나라 북송의 수도 개봉, 니은 동남 지역은 강남 지역이죠. 장강 즉 양자강 하류에 있었던 강남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대로 소호숙 천하족이라고 하는 소주와 호주를 비롯한 장강 하류의 델타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디귿 소주 항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리을 이만이라고 하는 거는 남송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기역 와자 또는 와사라 불리는 오락시설이 밀집된 구역이 여러 군데 있었다.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일조편법. 일조편법은 언제 실시되었죠? 명나라 중기죠. 본문은 송나라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우전 또는 위전이라 불리는 농지 개간이 뒷받침되었다. 우전과 위전은 송나라 시대 강남 지역에 있었던 토지 혹은 농지 개발 방법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청명상하도의 배경이 되는 도시. 청명상하도는 장택단이 청명절에 개봉 지역의 사람들의 풍속을 그린 그림입니다. 현재는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명청시대의 이를 베낀 모사도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청명상하도는 북송시대 개봉의 도시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청명상하도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북송의 수도 개봉입니다. 그런데 이만은 남송의 수도 즉 현재의 항주이므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전근대 중국의 관리 선발 제도에 관한 글이다. 자료 A가 비판하고 있는 제도의 명칭을 쓰고 B의 밑줄 친 가의 실시 목적을 한 줄로 쓰시오. 4점. 2007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A. 지방에서 향품으로 등급을 정하고 중앙에서는 그 등급에 따라 인사를 행하게 되면 관리 등용의 부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략. 집에서 덕을 닦기보다 향당의 평판을 취득하는 편이 유리하고 향당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중정에게 운동하는 편이 더욱 가까운 길이다. 삼국지 하우현전. B. 수당대에는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과거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였다. 송대에는 기존의 해시와 성시 외에 황제가 조정해서 주관하는 전시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과거 시험을 3년 1회로 정례화하고 가 호명법과 등록법을 실시하였다. A가 비판하고 있는 제도, 원래 향품으로 등급을 정하는 제도가 무엇일까요? 구품중정제 또는 구품관인법입니다. 향당의 평판을 얻기보다 중정. 여기서 핵심 단어가 되는 거는 향품과 중정입니다. 그래서 중정이 인사를 평가한다고 해서 구품중정제 또는 구품관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비판하고 있는 제도의 명칭은 구품중정제 또는 구품관인법입니다. B의 밑줄진 가의 실시 목적. 호명법과 등록법이라고 하는데 호명법은 수험생의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는 방법을 호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법은 수험생의 필체를 채점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중간에 서리 등이 답안지를 베껴서 베낀 답안지를 보고 채점하는 방법을 등록법이라고 합니다. 호명법을 실시해서 이름을 가리고 채점을 하더라도 상당히 공정하게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를 채점할 때 수업 시간에 태도가 안 좋았던 학생은 점수를 1, 2점을 더 깎게 되고 수업 태도가 좋았던 학생들은 1, 2점을 더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 과거제도는 채점관이 수험생의 필체를 알거나 혹은 미리 짜고 특정한 글자에 획을 하나 더 그는다든지 이상한 색깔로 글씨를 표시한다든지
밑줄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둘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 그 답안지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아예 답안지를 제3자가 베껴서 그 베낀 답안지로 채점하는 방법이 등록법입니다. 그래서 호명법과 등록법을 실시했던 이유는 채점관이 수험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답안을 채점할 수 있도록 호명법과 등록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알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채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 시험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답입니다. 10번 미출친 시험을 실시한 정치적 목적을 두 가지만 쓰시오. 2014년 문제입니다. 한림학사 이방이 지공고가 되어 송준 이하 11명을 합격시켰다. 그런데 진사과 합격자 무재천과 삼전과 합격자 유예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태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태조는 이들을 낙방시켰다. 무재천은 이방과 동양 출신이었다. 그 무렵 이방이 사사로운 인연에 따라 합격시켰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이에 태조는 최종 시험에서 낙방한 360명을 일일이 접견하여 그 가운데 195명을 가려냈다. 중략. 태조는 이들에게 종이와 붓을 지급하고 따로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전중시어사 이형을 시험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진사과 26인, 오경과 4인, 개원예과 7인, 삼예과 26인, 삼사과 3인, 학국과 18인, 명법과 5인을 급제시키고 20만 전을 내려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얼마 후 책임을 물어 이방 등을 좌천시켰다. 여기서 태조는 이들에게 종이와 붓을 지급하고 따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은 황제 앞에서 실시한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 시험을 전시라고 합니다. 이 전시 시험을 치른 정치적 목적 두 가지는 과거 시험과 채점에서 부정을 막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거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황제권 강화입니다.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생과 시험을 치름으로써 그 전에 있었던 좌주문생 관계라고 하는 연줄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과거 시험 합격자와 과거 감독관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감독관 또는 채점관이 좌주, 시험 합격자가 문생이 돼서 스승 제자 관계를 맺으면서 연출이 되면서 당파를 만들게 되고, 이들이 당파를 만들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황제가 직접 시험관이 돼서 여러 과거 합격자들의 스승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2차 시험에 과거 감독관을 스승으로 섬기지 말고 황제를 스승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스승으로 받들라. 군사부 일체. 원래 황제는 백성들의 어버이이자 군, 황제니까 당연히 군주이죠. 게다가 과거 합격자생들한테는 자기 시험의 등급을, 합격과 등급을 정해준 시험 감독관이자 채점관이기 때문에 스승으로 받드는 좌주문생의 우두머리처럼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정치적 목적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험, 과거제도의 부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좌주문생으로 대표되는 붕당, 파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황제가 좌주 노릇을 하면서 과거 합격자들에게 스승으로 받들게 함으로써 황제권 강화를 시도했다.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송대 과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 과거는 상거와 제과가 있었습니다. 상거에는 상과, 제과, 진사과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제과는 왕안석의 개혁으로 폐지됩니다. 남송 시대에는 경의 진사과와 시부 진사과로 나뉘게 됩니다. 경의 진사과가 소위 당대의 명경과에 해당하고 시부 진사과가 진사과에 해당합니다. 송대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해시, 성시, 전시입니다. 해시는 본적지 주에서 시험을 치르고 성시는 중앙에서 있는 예부의 공원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전시는 황제의 면전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해시와 성시에서는 의, 논, 책 등을 시험 보게 됩니다. 수험생은 해시는 수십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성시는 1만 명, 그리고 전시는 수백만 명이었으니 경쟁률이 점점점 줄어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대 과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전시의 출현입니다. 태조 개보 8년 즉 975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개보 6년 즉 973년 성시의 부정사건이 발각되어 황제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성시의 재시험을 명령한 것이
전시 설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보 8년 즉 975년 전시가 제도화됩니다. 진종 시기에 친시 진사조제로 완성되어 청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 시험은 좌주문생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좌주문생 관계는 두 번째 시험이었던 성시에 합격하게 되면 시험 감독관인 지공거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 합격자들이 시험 감독관을 스승으로 받들면서 일종의 연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연줄이 당파로 만들어지게 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제도가 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직접 시험을 출제하고,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채점함으로써 황제를 스승으로 받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군사부 일체, 원래 황제는 군이고 유가 의례상에서는 백성들의 아버지이죠. 여기다가 시험에 합격한 과거 합격생들한테는 스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게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인종 가우 2년 즉 1075년 시험 탈락을 철폐하게 되면서 전시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합격이 되고, 성시 합격자들의 성적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관례화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인 성시에 합격하더라도 3차 시험인 전시에서 등수가 결정이 되고, 그 등수에 따라서 자기가 관직에 오르는 초임관의 품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명법과 등록법이 실시되고 공건이 금절됩니다. 호명법은 답안지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가리고 채점하는 방법을 호명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특정인의 글씨 필기체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고 나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답안지를 채점할 때 이름을 가리지 않고 채점을 하게 되면 평소에 수업 태도가 좋았던 학생들한테는 한 1점이라도 더 주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점이라도 더 깎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 대학교에서는 본과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답안지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글씨체를 익혔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호명법은 원래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나마 공정하긴 하지만 글씨체를 가지고 미리 필기체를 아는 사람에 대해서 합격을 시킬 수도 있고 불합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아예 서리들이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한 다음에 채점하는 방식을 등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법을 실시하게 되면 글을 쓴 사람의 글씨체를 알 수 없고, 호명법에서 특정 글자에다가 미리 표시를 해놓고 이게 특정인임을 알고 채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법을 실시하게 되면은 시험이 상당히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었던 구양수가 지공거 즉 과거 감독관이 되어서 한 답안지를 채점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수제자 전공의 답안지인 것 같아서 답안이 엄청나게 잘 썼지만 자기 수제자를 장원으로 합격시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4등 5등 정도로 채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수제자였던 전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등록법은 특정인임을 가릴 수 없게 해서 채점할 때 공정한 채점이 됐다라고 합니다. 공건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시험 감독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문학작품을 보내는 건데,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호명법 등록법의 실시와 공건 폐지는 기회균등 실력주의를 발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66년부터 3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중요한 게, 시험을 아무 때나 보게 되면은 수험생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각 지역에서 보는 해시를 보는 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보는 시험인 성시를 보는 해를 정한다라고 하면, 시험 보는 해를 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1차 시험, 지방에서 보는 해시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를 한 지 일주일 만에 2차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비행기와 철도, 자동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해와 달을 대충 정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을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수험생들한테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송나라 때에는 명경 등 여러 과목을 폐지하고 진사과로 단일화했습니다. 시험 과목을 경의 즉 경전해석, 시부, 논책 즉 논문 등 세 과목으로 나누어서 시험 봤습니다. 지역적 제약 없이 모든 지역의 응시자들이 자유롭게 시험 보도록 했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진사급제, 진사 출신, 동진사 출신 세 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 남송시대 해시 합격률은 1%에서 0.5%, 국자감 태학의 합격률은 20%에서 25%, 지방의 별도시 합격생은 2%에서 5%였다라고 합니다. 수험생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몽구, 삼자경, 백가성, 천자문의 책으로 문자를 깨우치고 당시로 시짓는 법을 배우고 습자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인 주현학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왕한석 부자는 시경, 서경, 주례의 주석서인 삼경신의와 자설이 교과서로 모든 공립학교에 배포하게 됩니다. 구법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경전의 다양한 해석이 허용되고 경의 진사과보다 시부 진사과 즉 문장력을 보는 시험이 우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명법, 시험 보는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가리고 보는 시험, 그 다음에는 등록법, 아예 필기체도 볼 수 없도록 보는 시험 등등 이런 공평한 시험 제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명청시대에는 특정 지역 출신들의 합격을 막기 위해서 지역 할당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학자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당 후반기에는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가 관리였던 사람들의 과거 합격자 비율은 23%입니다. 그런데 북송 전기에는 28.1%, 중기에는 25.1%, 말기에는 21.1%입니다. 서민 출신 가운데에서 서민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과거에 합격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했던 비율을 보게 되면은 당 후반기 즉 756년에서 907년까지는 9.3%입니다. 그런데 북송 전기 즉 960년부터 1022년까지는 48.1%로 상승하게 되고, 중기인 1023년부터 85년까지는 68.9%로 상승합니다. 말기에는 77%로 더 상승하게 돼서 북송시대 때 평균적으로 서민 출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리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합격률이 66.3%, 즉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즉 흑수저가 과거에 합격해서 출세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북송시대에는 50%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관리였던 사람이 과거에 합격했던 비율은 당나라 후기에는 90.7%였다가 북송 전기에는 51.9%, 중기에는 31.1%, 말기에는 23%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상이 되었던 사람들도 서민 출신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관리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당 후기에는 6.7%에서 북송 전기에는 37.5%, 중기에는 54.7%, 말기에는 62.5%이고 평균적으로 53.1%가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보다 송나라 시대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과거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됩니다. 다음 표를 보더라도 1148년 시험을 보게 되면은 중조, 조, 부 가운데 벼슬 경험이 있는 과거 합격자는 10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조는 벼슬하지 못하고 조, 부가 벼슬한 경우는 9명, 증조, 조는 벼슬하지 못하고 부가 벼슬한 경우는 24명, 3대 모두 벼슬하지 못한 경우는 153명으로서 46.4%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율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1256년 시험에서는 3대 모두 벼슬하지 못한 합격자는 237명으로서 39.4%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증조, 조, 부 모두 벼슬을 하지 못한 일반 평민들이 합격했던 합격률과 합격자 수는 점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들이 주로 시험을 봤던 거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전기에는 34.5%, 중기에는 76.2%, 말기에는 81.8%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서민 출신들이, 흑수저 출신들이 관리가 되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송진종의 권학문입니다. 부가 불용 매양전, 부잣집은 좋은 토지를 살 필요가 없다. 서중 자유 천종속,
책 안에 천종, 6천석에 해당합니다. 의 곡식이 있으니 안거 불용 가고당 편안히 살려면 높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서중 자유 황금옥 책 안에 황금의 집이 있으니 출문 막한 무인수 문을 나서며 수행원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서중 거마 다여족 책 안에 거마가 대나무처럼 많으니 취처 막한 무양매 장가들 때 좋은 중매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서중 유여안 여옥 책 안에 얼굴이 옷 같은 미인이 있으니 남아 욕수 평생지 남아가 평생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유경 근향 창 전도 부지런히 창 앞에 앉아 육경을 읽어라. 저는 중학교 때 국어교과서에서 이 문장의 번역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국어학 박사 이희승 선생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이 송진종의 권학문의 일부를 인용을 했는데 진짜 너무나 노골적이죠? 부자가 되고 싶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예쁜 여성과 결혼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송진종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경을 비롯한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탐관오리 짓을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송진종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글을 쓰지 않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광조의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15. 정보광조에 대한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2002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보광조란 북아시아 민족이 한 민족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하여 세운 왕조를 일컫는 말로 비트포겔이 중국 사회사 요에서 중국 왕조를 전형적인 왕조와 정보광조로 구분하여 사용한 후 일반화되었다. 그는 요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특성을 밝히고 이후 일어난 정보광조에도 유사한 여러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판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종래 한 민족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문화 변형론을 가지고 요, 금, 원, 청을 설명함으로써 중국사 이해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15-1 위글에 나오는 문화 변형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점. 15-2 최초의 정보광조인 요의 중국집의 특징을 행정체제와 문화면에서 각각 60자 내외로 기술하시오. 2점. 행정체제면, 문화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전에는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펴낸 강자중국사라고 하는 책에서 시험 문제가 이 문제를 비롯해서 세네 차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임용고사를 공부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개설서뿐만 아니라 강자중국사도 열심히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설서에서는 웬만하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1 윗글에 나오는 문화 변형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2점. 먼저 답을 소개하면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들이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흡수론, 한화론을 부정하고 정보광조 시대에 중국의 문화와 이민족의 문화가 서로 만나 문화접변, 영어로 어컬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을 통해 제3의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에 따르면 정반합, 즉 제3의 문화를 만들었던 정, 즉 유목민의 문화와 반, 중국의 문화가 합쳐져서 합, 제3의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비트포겔이라고도 하고 위트포겔이라고 하는데 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 본문에도 잠깐 나온 내용이죠. 첫 번째, 중국의 이민족 왕조를 잠입왕조 또는 침투왕조와 정복왕조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사 전체를 전형적인 중국 왕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인이 세웠던 왕조로서 한인 왕조 또는 한족 왕조라고 합니다. 와 정복 왕조, 즉 이민족이 세웠던 정복 왕조의 시기로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문화접변 또는 문화변형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현재 중국 학자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 학자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중국에 들어왔던 이민족들이 모두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동화론, 흡수론, 한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몽골사,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마크 엘리엇 등을 비롯한 신청사에서는 몽골이나
만주인,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인들이 중국 본토를 정복한 이후에도 자신들의 문화를 여전히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비트포겔 같은 경우는 거란, 여진, 몽골, 만주 등 북방 이민족들이 중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한 이후에 자기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화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제3의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그래서 요새의 학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2 최초의 정복왕조인 요의 중국 지배의 특징을 행정체제와 문화면에서 각각 60자 내외로 기술하시오. 2점짜리 문제. 행정체제면 거란, 해 등 유목민을 관장하는 북면관과 한인, 중국인과 바레인을 다루는 남면관으로 나누어서 유목민과 정주농경민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호환분치를 시행하였다. 라고 하는 게 행정체제면에서의 특징입니다. 문화면에서는 거란, 해 등 유목민은 유목민의 관습법으로, 한인, 즉 중국인과 바레인은 중국법으로 처벌하는 등 고유의 문화와 생업, 즉 각각 거란과 해 등 유목민들은 목축, 그 다음에 한인과 바레인들은 농업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였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 경제 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세제도에 나타난 통치체제의 특징을 쓰시오. 2점. 2015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기취여 내군자 왈 정세 왈 지세 중략 취여 강남자 왈 추세 왈 하세 중략 정세 지세지법 자 태종 시행지 중략 정세 소이 지세 다자 납 지세 지세 소이 정세 다자 납 정세 중략 추세 하세지법 해구 강남 초 세조 평송시 제 강동 절서 기여 독징 추세 이이 중략 성종 원정 2년 시정 징 강남 하세지제. 여기 나오는 한문을 해석을 해야 먼저 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은 방금 전에 읽었으니까 제가 이 문장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원나라가 백성을 취하는 방법은 대개 당의 제도를 본받았다. 내군에서 취하는 것은 정세지세라고 하는데 이런 당의 조용조를 본받은 것이다. 여기 나오는 원문은 생략된 부분들도 일부 취했습니다. 강남에서 취한 조세는 추세 하세라고 하는데 이는 당의 양세를 본받은 것이다. 정세지세의 법은 태종 즉 우구데이 카한입니다. 때부터 처음으로 행하였다. 중략 정세가 적고 지세가 많으면 지세를 내도록 하고 지세가 적고 정세가 많으면 정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중략 추세 하세의 법은 강남에서 행하였다. 처음에 세조 즉 쿠빌라이 칸이 송나라를 평정했을 때 강동 즉 강남 동로 절서 양절 서로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오직 추세만 징수했을 뿐이다. 중략 성종 원정 2년 즉 1296년 처음으로 강남에 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이 문장의 출처는 원사권 93 식화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여기다가 일단은 원문을 그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원문을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읽고 번역을 해드렸으니까 이 문장을 다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번역문을 읽어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원래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화북지방에서는 정세와 지세가 있었고 강남 즉 남송 지역에는 추세와 하세 즉 양세법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화북지방에는 조용조, 당나라의 조용조와 유사한 세법, 강남 지역 즉 남송의 영토에는 양세법과 유사한 이런 세법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나라는 아마도 화북 지역에서는 정세와 지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둘 다 걷는 게 아니라 세금의 양이 많은 쪽, 그래서 정세가 적고 지세가 많으면 지세를 내고 지세가 적고 정세가 많으면 정세를 낸다라고 해서 둘 중에서 많은 한쪽만 내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남 지역에서는
양세법에 따라서 1년에 2차례 세금을 걷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통치체제의 특징은 중국 전체를 하나의 세금 징수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했던 게 아니라 화북지방, 옛 금나라 땅이었던 화북지방에서는 당나라의 조용조에 해당하는 세법, 즉 정세와 지세를 징수하였고, 남송의 영토에 해당하는 강남 남방 지역에서는 당나라의 양세법과 유사한 법으로 세금을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원나라를 세웠던 몽골인들은 중국 본토를 하나의 지역으로 본 게 아니라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으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었고, 그래서 두 개의 지역에 맞는 경제체제 그리고 여기에 수반한 세금 징수 제도를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를 각각 북방과 남방으로 따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 세금을 징수했던 이런 제도는 현재는 번역이 되어 있는 집사라고 하는 책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를 보게 되면은 중국 북방 지역, 화북 지역을 키타이라고 부르고 남방 지역을 만지라고 부릅니다. 키타이는 본래 키탄, 즉 거란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원래는 거란이 살던 지역을 키타이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가 거란을 정복하고 그 이후 북송을 멸망시키면서 회수와 진령산맥 이북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금나라가 통치하는 지역을 몽골 사람들은 키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히 북방 지역을 키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화북 지역을 키타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남송을 정복한 다음에 남송 지역을 만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한자어로 만자라고 하는 것은 남만 사람이라고 해서 당시 남방 사람들을 남만이라고 하는 오랑캐로 지칭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만자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구분했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게 되면 몽골인들은 중국 본토에 해당하는 화북지방과 회수와 진령산맥을 기준으로 하죠. 화북지방과 그 이남에 있는 옛날 남송 지역을 서로 다른 권역으로 인식을 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지역에 맞는 세금 징수 방법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금 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하면서 이원적인 통치를 했다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교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5. 기역 니은에 들어갈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2016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 지원 14년 천주에 기역을을 설치하였다. 선박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행선지를 기록하고 교역물품을 조사하였다. 해마다 주변 나라에서 무역상이 상선을 이끌고 와서 비치와 향료 등의 물품을 교역하고 이듬해 돌아갔다. 나. 수도인 대도를 중심으로 십리마다 설치된 니은에서는 말과 음식이 제공되었다. 이곳에는 숙박시설도 있어서 관리자들이 투숙객을 확인하였고 다음 니은까지 안내하였다. 카르피니, 루브르크 등 선교사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여 제국을 여행할 수 있었다. 먼저 지원 14년 천주에 설치한 기관인데 여기서 실마리가 되는 것들은 선박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 행선지를 기록하고 교역물품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선들을 관리하는 기구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기구는 시박사입니다. 이 시박사는 본래 당현종 천보년간에 동남 지역에다 설치한 이후 북송과 남송 때도 계속 시박사가 존재했었습니다. 심지어 남송 시대에는 시박사에서 거둔 세금이 남송 재정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시박사를 통해 거뒀던 무역 관세가 상당히 중요한 세수였죠. 그래서 기역은 시박사, 니은은 대도를 중심으로 십리마다 설치된 이거는 이제 그 몽골 제국이 교통의 편리함과 문서 행정을 위해 설치한 역참 제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역참입니다. 다시 한번 답을 말하면 기역은 시박사, 니은은 역참입니다. 심화학습으로서 시박사와 역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호시지법 자한통남월시 그 후 역대 개상 행지 지 송치 시박사 우 절광지지 이통 재번 화역 즉
기재위 익상의 원자세조 정 강남 범 린해 제군 여 번국 왕황 호여 박화자 기화이 10분 취일 조자 15분 취일 이 시박관 주지 기발 박회범 필착 기소 지지지 험기 소역지물 급이 공문 위지 기일 대저 개인 송구제이 위지 법원 어시 지원 14년 립 시박사 1어 천주 령 망고 각 중간에 있는 글자는 깨졌네요. 영지 입 시박사 3억 경원 상해 간포 령 복권 안무사 양발 독지 매세 초집 박상 번방 박역 주치 향화 등물 급차년 회범 의례 추해 연후 청기 화매 원사권 94 식화지 이 시박조에 있는 기록입니다.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전에도 이처럼 이제 원문을 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문과 그 다음에 번역문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역과 관련된 법은 한이 남월과 통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역대의 왕조가 모두 무역을 하였지만 송대에 이르러 절광과 광동 지역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주변 나라와의 무역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그 제도가 매우 상세하였다. 원은 세조가 강남 지방을 평정한 이래 연해 지방에서 주변 각국과 왕래하며 상품을 교역할 때 상품의 1하를 징수하였다. 중요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15분의 1을 징수하였다. 조세의 징수는 시박관이 담당하였다. 선박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행선지를 기록하고 교역물품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문을 지급하여 막내의 기일을 규정해 주었다. 대략 송대의 옛 제도를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세조 지원 14년 즉 1277년 천주에 시박사를 설치하고 문케타이로 하여금 관할하도록 하였다. 또 시박사 3개를 경원, 상해, 간포에 설치하고 복권안무사 양발이 감독하게 하였다. 매해 주변 국가에서 무역상이 도착하여 비치와 향료 등의 물품을 교역하고 이듬해 돌아갔다. 이들은 규정대로 추해라고 하는 단어는 상품의 일부를 실물로 징수하는 상세를 뜻합니다. 한 다음에야 비로소 지니고 온 물품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다음은 역참에 대한 사료입니다. 여행자에게는 중국 지방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고장이다. 한 사람이 단신으로 거금을 소지하고 9개월이나 돌아다녀도 걱정할 것 없는 곳이다. 그들의 여행 질서를 보면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여인숙이 있는데 관리자가 몇몇 기병과 보병을 데리고 상주하고 있다. 해가 진 후나 저녁이 되면 관리자가 자신의 서기와 함께 여인숙에 와서 전체 투숙객의 이름을 등록하고는 일일이 확인 도장을 찍은 다음 여인숙 문을 잠근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은 후에 관리자가 서기와 함께 와서 투숙객을 점호하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리고 사람을 파견한 다음 역참까지 안내한다. 안내자는 다음 역참의 관리자로부터 전원이 도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온다. 만일 안내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행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 쉰으로부터 한 발리끝까지 전국의 모든 역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여인숙들에는 식량을 비롯해 여행자가 필요한 모든 것, 특히 닭과 쌀이 마련되어 있지만 양은 적다. 이분 바투타 여행기 제14장. 역참은 사실 우구데이의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그 이전부터 역전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흔히 보였던 혹은 심지어는 신라의 우역이라고 하는 게 설치되었던 것처럼 문서 전달과 관리들이 지방 파견 때 묵을 숙소나 말을 바꿔 탈 곳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는데 몽골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초원 지역에서도 이런 역참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는 이런 역참 조직이 없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분 바트타는 유럽인이 아니라 중동 사람이었는데 중동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몽골의 역참 제도를 본 아랍 사람인 이븐 바투타나 유럽의 여러 사신들은 이 역참 제도가 상당히 특이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러시아에서는 몽골의 역참 제도를 본떠서 역참 제도를 만들었고, 프랑스 역시 역참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왕들이 통치하는 수도와 각 지방을 잇는 교통로에 역참을 두었다라고 하죠. 몽골인들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지만, 몽골인들이 유럽인들에게 이런 역참을 비롯해서 가르쳐 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일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2021년 2020년 11월에 실시한 임용고사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 우리 일행은 실크로드를 거쳐 상뚜에서 쿠빌라이를 만났고, 쿠빌라이를 따라 캄발룩에 도착했다. 중략. 이 캄발룩에는 군주가 직접 관리하는 조폐소가 있는데, 기역, 화폐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게 한다. 즉, 뽕나무의 껍질을 벗겨 나무의 겉껍질과 속살 사이에 얇은 껍질을 확보한다. 그리고 그 얇은 껍질로 종이와 같은 낱장들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모두 검은색이다.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 나 니은 취안저우에는 값비싼 보석과 크고 좋은 진주를 비롯하여 비싸고 멋진 물건들을 잔뜩 싣고 인도에서 오는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가 있다. 중략. 데칸은 이 항구와 이 도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얻는데, 보석과 진주는 물론 인도에서 들어오는 배에 실린 모든 물건의 10%, 즉 물건 10개 가운데 하나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 일행은 취안저우를 떠나 바닷길로 귀국길에 올랐다. 마르코폴로 동방견문록. 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 도착한 중국의 첫 도시는 자이툰, 천주이었다. 중략. 이 도시는 대단히 큰 도시로 공단과 주단의 특산물로 유명하다. 그 비단들은 항저우, 즉 한자로 항주죠. 나 캄발룩의 비단보다 질이 우수하다. 이 도시의 항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항구의 하나, 아니 어쩌면 가장 큰 항구라 할 수 있다. 이븐 바투타 여행기. 문제를 읽어볼까요? 작성 방법. 미출친 기역의 명칭을 쓸 것. 미출친 니은에서 해상무역을 관리하던 기관의 명칭을 쓰고, 나를 참고하여 그 기관을 설치한 이유를 서술할 것. 가, 다를 참고하여 동서 교류 역사에 나타난 교육로 비중의 변화를 서술할 것. 기역은 가에 나오는 화폐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이건 간에 이게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가번에서 상뚜, 쿠빌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뚜, 쿠빌라이, 캄발룩. 여러분들이 원나라 세조, 홀필렬, 고려사에는 홀필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 문제가 원나라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화폐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물론 중국 역대 왕조에선 각각 동전들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전의 명칭을 맞추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송나라 이후에 동전 교환증, 이를 지폐, 수표, 어음,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말을 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금속화폐를 교환하는 교환증을 발행하게 되는데, 물론 당나라 때 비전, 북송시대 때 교자, 남송시대 때 회자, 원나라 때 교초라고 하는 화폐 또는 화폐 교환증이 있었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시대는 원나라 때이므로 기억 화폐는 교초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임용고사 시험을 봤던 한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선생님 혹시 보초라고 써도 답이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실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지원 통행 보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연간에 통행된 보초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초라고 말하지만 당시 실제로는 보초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초뿐만 아니라 보초도 정답입니다. 그러나 출제자가 교초뿐만 아니라 보초도 정답으로 정해줄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보초도 정답으로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틀린 답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원래 교초의 원문에는 보초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초도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니은에서 해상무역을 관리하던 기관, 앞에서도 이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해상무역을 관리하던 기관은 시박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박사. 나를 참고하여 그 기관을 설치한 이유를 서술할 것. 일단 이 문제에서는 시박사라고 하는 기관 명칭을 쓰는 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장 읽은 대로 쓰면 됩니다. 이 시박사를 설치한 이유는 취한저우, 즉 천주에 드나드는 배들을 통해서 거래되는 물건들, 여기서는 보석과 진주라고 되어 있지만 거래되는 물건들로부터 세금, 여기서는 10%라고 되어 있죠.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 즉 현재로 말하면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 시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를 참조하여 동서교류 역사에 나타난 교육로 비중의 변화를 서술할 것. 가를 읽어보면은 마르코 폴로 일행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상두에서 쿠빌라이를 만났고 수도였던 캄발룩 즉 대도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육로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나번과 다번에 있는 내용은 모두 바닷길을 이용해 배를 타고 취안저우 또는 자이툰 한자로는 천주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역로의 비중의 변화를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동서교역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원을 지나는 초원로, 지금의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지나는 사막로 또는 오아시스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비단이 중국에서 유럽이나 아랍 등지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비단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의 비단길 또는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해, 즉 페르시아만부터 아라비아 해를 거쳐서 인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양을 거쳐서 중국의 남부, 지금의 광주, 여기에 나오는 천주와 같은 중국의 동쪽과 남쪽 연안 지역의 도시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이용했기 때문에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서교류의 역사에 나타난 교육로 비중을 서술하는 문제는 육로인 비단길, 즉 오아시스로 사막로 또는 초원의 길이 주로 사용되다가 당 후기 이후부터 바닷길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고 남송시대와 원나라 때에는 바닷길을 통한 교역이 활발해졌다. 육로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쓰시면 정답입니다. 이전 기출문제 풀이에서 시박사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초에 관련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는 당의 비전에서 시작되었다. 송의 교자와 회자, 금의 교초는 모두 물품이 부모, 집회가 자식이 되어 부모 자식이 서로 균형을 이뤄 통용되도록 하였다. 주례에 나오는 어음제도와 동일한 것이다. 몽골 제국은 초기에 당, 송, 금의 제도를 모방하여 집회를 통용시켰으나 기록이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세조 중통원년 1260년입니다. 비로소 비단본위제의 교초를 만들어 은 50냥을 교초 1000냥과 통용시키도록 하였다. 다른 물품의 가격은 비단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해 10월 다시 지폐인 중통원보를 발행하여 각 지방에 통용시켰다. 그 1관을 교초의 1냥과 같게 하고 2관은 백은 1냥과 같도록 하였다. 또 비단의 글씨를 써서 중통은화를 만들어 그 1량은 백은 1량과 같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통원본은 통용되지 않았다. 이글은 소천작의 원문유에 나오는 초법이라는 글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 첫 번째 줄에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당나라의 비전, 송나라의 교자와 회자, 금나라의 교초, 그리고 원나라의 교초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앞으로 시험 문제에 또 출제하더라도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후, 가 많은 동서교육로를 이용한 여행이다. 이 중에 왕복 여정 모두 바닷길과 관련이 없는 것은 2009년 문제입니다. 가,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소아시아를 정복한 뒤 파견했다는 사신이 166년에 후한의 수도인 러양을 찾아와 황제에게 상하, 서가, 대모를 바쳤다.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명을 받은 루브르군 1254년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rum을 방문하고 뭉케칸을 만난 뒤 귀국하여 당시 몽골의 정세와 지리, 풍속, 언어, 종교 등을 자세히 기록한 루브르 여행기를 남겼다. 신라의 승려 해초는 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오천축국을 방문한 뒤 당나라로 가서 역경 사업에 힘쓰면서 727년에 여행기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동진의 승려 버편은 399년에 인도로 가서 불교 유적을 둘러보고 날란다에서 불경을 구한 뒤 13년 만에 귀국하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도 여행기인 불국기를 남겼다. 예수회 소속의 마테오 리치는 1601년부터 10년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천주 실의와 기하 원본 등을 출간하고 서양의 천문학, 역법, 지리학 등을 소개하였다. 이 문제에서 표현이 잘못된 게 모두 바닷길과 관련이 없는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번이라도 바닷길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왕복 루트 모두 육로로만 되어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번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가 후한에 파견했다라고 하는 사신들은 왕복 모두 바닷길을 이용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9세 명령을 받은 루브르기 1254년 몽골 제국 수도 카라코룸을 방문했는데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은 현재는 티베트 불교의 사원이 들어선 지역인데 육로죠. 육로니까 당연히 배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브르군 모두 육로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몽골까지 오가게 됩니다. 해초 스님은 인도로 갈 때 바닷길로 중국의 남부에 있는 광주를 출발해서 인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돌아본 후 육로를 통해서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비단길을 이용해서 당나라 수도 장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안서도호부를 들리게 되는데 해초 스님이 귀국했을 전후에 당시 안서도호부는 고구려 유민인 고손지 장군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초 스님이 중국에서 인도로 갈 때는 바닷길,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돌아올 때는 육로, 즉 협의의 비단길을 이용했습니다. 버편은 서진의 수도 장안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광주, 현재의 중국의 광둥성의 성회인 광저우, 한자 발음으로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을 만나서 광주보다도 훨씬 더 먼 지금의 청도 지역으로 일종의 조난하게 되죠. 그래서 갈 때는 육로, 올 때는 해로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청초에 청나라의 수도 북경, 즉 베이징에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지리상의 발견, 대항해 시대 이후로 아직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예수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 때 올 때 모두 바닷길을 이용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번은 갈 때 올 때 모두 바닷길, 나번은 갈 때 올 때 모두 육로, 다번은 갈 때는 육로, 올 때는 해로, 라번도 갈 때는 육로, 올 때는 해로, 마번은 갈 때 올 때 모두 해로, 즉 바닷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바닷길에 걸리지 않은 거는 나번, 루브르의 여행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